예,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요구 분석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 분석이라는 작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우리가 무엇을 개발할 건지 그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잘 분석해서 우리가 개발할 내용을 정하고 그걸 잘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맨 뒷부분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기능의 리스트 형태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표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엑셀 파일에 구체적인 기능 요소 하나하나씩을 리스트업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우리가 구현을 생각하고 조금 더 정확한 요구를 정리하려면 사용자와 시스템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어떻게 어, 자극과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정리하는 것이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그 시스템의 특징과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그, 그 스토리를 시나리오 같이 써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시스템과 반응을 하고 또 그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라는 것을 지난 시간 끝에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그 문장은 분명히 어떤 포맷이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으로 그 기능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애자일 방법에서 상당히 많이 유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Unified Modeling Language라는 UML이라고 부르는 그 모델링하는 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 안에서 use case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use case라는 게 무엇이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use case로 잘 정리할 수 있는지 또 use case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에 그 요구 분석 슬라이드에 우리가 그 뒷부분에 보면 유스 케이스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스 케이스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사용은 기능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 기능은 하나의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서 그 자동 인출기, 현금 자동 인출기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금 자동 인출기라는 그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 사용하는 사용의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죠. 하나가 아닙니다.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내가 현금 카드 그 ATM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는 어떤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잔고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사용하는 케이스들이죠.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송금하고 싶으면 이체하는 그 송금하는 그런 기능도 하나의 사용하는 케이스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파악이 되면 하나의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의 요구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메인 분석과 도메인 사이의 관문이라고 했는데 그 응용 분야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유스 케이스라는 관점을 가지고 파악해 보면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분석 결과를 우리가 유스 케이스 안에서는 액터와 유스 케이스 그다음에 액터 사이 유스 케이스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은 하나씩 뒤에 가서 하기로 할 텐데 유스 케이스라는 거는 사용하는 케이스들이고 그 사용하는 케이스들을 파악하고 그게 어떤 사용자의 역할들이 필요한 것이며 그 유스 케이스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들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표현한 것이 유스 케이스 우리가 찾아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유스 케이스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유스 케이스를 찾아낸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한 것이 오늘 얘기하는 사용 사례에 대한 명세입니다. 자, 그래서 유스 케이스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액터, 이 액터라는 거는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를 파악하냐면 시스템이 가지는 어떤 기능을 파악할 때 이 밖에 있는 시스템의 요소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대표적인 액터인데 그 사용자가 도대체 시스템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건지 어떤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을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범위죠. 그래서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들을 액터라고 했는데 그 액터를 파악하고 나면 시스템 안에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게 돼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인지가 파악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요소들이 결국은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와의 관계인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분석하는 과정은 우선 액터를 찾고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덩어리가 있는지, 어떤 기능의 덩어리들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될 건지, 그거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는데 유스 케이스들 중에 어떤 중복되는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외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파악해서 서로 관계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케이스 명세는 이제 그 유스케이스 하나하나씩의 어떤 명세가 있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전체를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유스케이스라는 걸로 정의하고, 그거를 더 자세하게 시간 순으로 어떤 사용하는 사례에서 나오는 어떤 이벤트들이나 또는 사용자의 액션 또 시스템의 반응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그 기록한 것을 우리가 유스 케이스 명세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유스 케이스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전체적인 유스 케이스를 아주 큰 그림으로 그리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유스 케이스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사용자의 요구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물어서 이 그림을
파악해내야 되는 거죠. 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유스케이스 다이그램 안에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된 요게 유스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유스케이스 안에는 유스케이스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스케이스는 액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 모양, 그 사람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어떤 그 막대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와 액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인터랙션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스케이스들이 어떤 액터에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한 유스케이스가 두 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어떤 유스케이스는 유스케이스 하나에만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액터들이 시스템 밖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런 서비스를 시스템으로부터 받는다. 하나의 기능을 제공받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뭐 대학에서 수강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럴 때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 중에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는 기능은 수강 신청이라는 케이스, 수강 취소라는 케이스, 수강 과목을 열람한다는 케이스 또는 개설 과목을 열람한다는 케이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어떤 케이스들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유스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뭐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그죠? 대학의 교수님들은 그 시스템을 로그인해서 뭐 수강한 학생들을 내 과목에 수강한 학생들 열람한다든지 어떤 강의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그런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직원에 해당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르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개발해 나갈 때 도대체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을 나중에 사용할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받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건지 그 서비스의 기본 단위가 되는 사용하는 케이스들, 유스 케이스들을 찾아내면 쉽게 우리가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한 그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액터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밖에 있어서 시스템과 인터랙션하는 외부의 어떤 요소들 그런 거 우리가 다 액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뭐 액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사람인 경우에 어떤 어떤 자연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역할인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 시스템에서도 지금 뭐 이제 대학원 뭐 박사과정 학생이 강의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학생으로서도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강의하는 강의자, 교수로서의 이 기능도 당연히 이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사람의 자연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맡은 일, 그 사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액터를 우리가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액터의 역할을 잘 구별되는 이름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액터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히 붙이고 그 액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이름이 그 역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액터는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이고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액터는 나중에 어떤 유스 케이스하고 연결돼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 그래서 액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개발할 시스템, 어, 뭐 이미 개발된 걸 우리가 또 만드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이 시스템이 나중에 누구한테 쓰여질 건지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사용자 그룹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가? 또 어떤 사용자 그룹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사용하는가?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입장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하나의 사용자 그룹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 ATM기를 관리하는 뭐 보안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인테넌스한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니까 접근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유지보수와 관리의 부수적인 기능, 지금 금방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다른 외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동작하는가. 뭐 ATM기 같은 것만 우리가 보면 그 ATM기가 결국은 은행에 있는 큰 서버하고도 연결돼서 은행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잔고들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이 돼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스 케이스를 찾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아까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이 사용자나 또는 다른 외부에 있는 요소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 또는 기능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ATM 같은 데서 뭐 계좌 이체라든지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의 ATM의 유스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유스 케이스는 일단 이렇게 다이어그램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좌 이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계좌 이체하려면 뭐 일단 뭐 다른 이제 그 ATM 전용 그 카드를 넣고 그거를 인증하는 그런 거는 별도의 유스 케이스인데 이제 다 인증이 끝났다고 하면 그 중에 ATM이 제공하는 것 중에 이제 계좌 이체가 선택이 됐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계좌 이체할 때 얼마를 이체하겠냐 그런 걸 시스템에 물어보면 내가 얼마를 이체하겠다 입력을 하고 그러면 서버가 가서 서버에 의해서 그 잔고가 확인되고 잔고가 인출되면 잔액이 얼마가 남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화면에 뿌려지고 그러면 한번 이제 확인 컨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제 빠진 게 있는데 내가 계좌 이체를 하려면 그 받을 계좌에 대한 그 계좌 번호 같은 걸 입력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요 안에 유스 케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을 시나리오로 쓰는 작업이 그 후에 후속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찾는 작업은 이제 내가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그 기능을 잘 연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적을 수 있지만
이제 고객의 입장에 사용자가 어떻게 그 유스 케이스를 나중에 구현되길 원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들어보면서 작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같이 함께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를 이용해서 지침서나 절차 매뉴얼 등을 이용해서 이 유스 케이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액터를 찾기 위한 질문처럼 이 유스 케이스를 찾을 때 만약에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아요. 시스템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를 액터가 원하는지, 그 다음에 액터가 원하는 정보가 뭔지, 누가 데이터를 생성하는지, 데이터 조작, 삭제가 될 수 있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지, 그 다음에 액터가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알린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시스템에 알려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액터가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어떤 자세한 작업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슬라이드에 나오는 요 그 형태로 유스 케이스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사용자와 어떻게 외부 요소와 시스템이 인터랙션 하는지 그거를 잘 나타내 주는 게 요 표인데 요 표 안에서는 요 기본 흐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를 같이 설명하기로 하죠. 자, 아까 우리 다이어그램을 그렸던 수강 신청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스 케이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수강을 신청하고 뭐또 취소하는 기능도 필요할 거고, 어 내가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뭐 글이 이번 학기에 수강한 것들을 뭐 그냥 리스트업 할 수도 있지만 시간표를 뭐 작성해서 그걸 인쇄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수강을 신청하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수강 신청하는 유스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액터는 당연히 학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작 조건은 뭐냐면 이 수강 신청이라는 유스 케이스가 구동이 되는 조건,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로그인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뭐 지금 휴학 중이다. 그러면 그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하는 거는 못하게 막아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학생이 재학 중이어야 된다. 뭐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흐름의 좀 요 부분은 1, 2, 3, 4, 5, 6이 그 시스템과 외부 요소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과 시스템의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내용이 지금 적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면 학생이 수강 신청을 선택한다.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를 선택한 후에는 이제 시스템이 받아서 일정표 양식을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그 학생의 전공 과목 중에 이제 개설된 과목을 뭐 리스트업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표 형태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좌 목록에 수강 가능한 강의 리스트를 검색해서 그걸 뿌려주고 그럼 그 학생이 그 강의 리스트에서 내가 수강하고 싶은 4개의 과목과 2개의 그 만약 수강을 실패했을 때 어떤 대안 강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강좌가 일정표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또 그 학생의 시간표에다가 일정표에다가 저장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강 신청의 기능을 어떻게 요구로 정의하겠냐 그런 거니까 사용자와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얘기해서 이런 합의를 보면 되겠죠. 지금 요 그 문장들의 구조를 보면
학생이 뭐뭐 하면, 그러니까 액터가 뭐뭘 하면 시스템이 뭐뭘 하고 반대로 반응을 보이면 그 학생이 또 뭐뭘 하면 또 시스템이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저기 있는 어떤 이벤트를 작성하는 문장에는 주어가 액터 아니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다른 걸로 쓰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뭐가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가 뭘 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스 케이스라는 거는 액터한테 보여지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아주 깊숙한 것은 여기서 적으면 되게 나중에 헷갈려요. 여기서 더 전개돼서 이제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서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안 흐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흐름의 내용 중에 에, 뭔가 하다가 예외사항이 있다거나 뭐가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 처리를 하게 돼서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될 때, 예를 들면 시스템이 지금 강좌 목록을 접근할 수 없다든지 학생이 이제 여기 지금 예, 3번에 지금 요 강좌 목록이 수강 가능한 리스트를 검색한다는데 그게 검색이 안 돼서 지금 만약에 오류 메시지를 뿌린다 그러면 어떤 식의 이벤트 흐름으로 넘어갈 건지 그런 내용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Alternative Flow. 그래서 여기 기본 흐름은 어떤 기능이 유스 케이스의 기능이 제대로 성공한 경우를 주로 나타내고요. 이 대안 흐름 쪽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그 유스 케이스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된 예외적인 거라든지 또는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게 됩니다. 뭐 이게 대안 흐름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3A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여기 4번에서 그 학생이 지금 뭐 4개의 강좌와 2개의 대안 강좌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다 선택을 못했다든지 너무 넘치게 선택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대안으로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종료 조건인데 그 종료 조건은 이 유스 케이스가 이 전체가 실행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에 대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한 강좌가 성공적으로 신청이 됐으면 그 학생의 스케줄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 유스 케이스 수강 신청 안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잘 알 수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뒤에 가서 우리가 설계할 때 시스템 내부에 있는 요소가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액터라는 거, 유스 케이스 우리가 찾아낼 때 중요한 시스템 밖에 있는 요소인 액터하고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안에 있는 관계들을 유스 케이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유스 케이스 명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요거는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특히 개발자가 이 사고하는 과정 중에 자꾸 뭘 이렇게 플로우로 어떤 그 흐름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흐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스케이스와의 관계를 좀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자, 왜 우리가 유스케이스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서 표현하냐면 유스케이스의 어떤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스케이스를 우리가 잘 보면 그 안에 아까 우리 유스케이스를 명세로 우리가 잘 뭐 기본 흐름 같은 걸 썼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러면 그 겹친 부분을 별도의 유스케이스로 정의하고 그 유스케이스
중복된 유스 케이스와 기존에 있는 유스 케이스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면 중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복됐다면 나중에 그 시스템도 우리가 개발할 때 코드가 막 중복되고, 그죠?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여기 똑같은 게 이 유스 케이스 안에도 있고 저 유스 케이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관계 종류에는 지금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안의 흐름, 기본 유스 케이스에서 흐름이 약간 변형되는 경우, 그 다음에 포환 관계인 경우, 확장 관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환 관계에는 유스 케이스 뭐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별도의 유스 케이스로 만들고 그걸 재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하는 그런 관계고요. 확장은 유스 케이스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예외적인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다른 유스 케이스로 갔다 오는 분리된 그런 유스 케이스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 얘기하면 포함은 include고요. 확장은 extend인데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죠. 조금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우선 포함 관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스케이스 사이 중복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예금과 현금 인출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금 안에도 그 ATM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생겨서 현금을 입금하려고 할 때 그냥 막바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DB 안에 있는 그 계좌를 우리가 찾아서 그 계좌 안에 잔고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객 인증에 관한 얘기는 여기도 있을 거고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인크루드 관계는 뭐냐면 여기는 예금이라는 유스 케이스가 고객 인증이라는 유스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포함하고 있는 게 뭐 앞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유스 케이스 명세에서 조금 유스 케이스 명세가 뭐 쫙 10가지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복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뒷부분에 중복될 수도 있고 그 위치는 관계없어요. 하여튼 예금이라는 유스 케이스하고 현금 인출이라는 유스 케이스는 분명히 고객 인증이 돼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공통된 동작이 만약 예금이라는 유스 케이스와 현금 인출이라는 유스 케이스에 있다 그러면 그걸 떼내 가지고 별도로 정의하고 그거를 관계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의 타원형의 유스 케이스에 이렇게 화살표, 점선 화살표를 표시하고 include라는 이제 이 꺽쇠를 두 개 한 다음에 그 안에 include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확장 관계입니다. 그 확장 관계는 어떤 유스 케이스가 쭉 진행되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거나 아니면 그 예외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서 처리하고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걸 우리가 확장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결제하는 과정에 만약 멤버십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멤버십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멤버십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요것만 쭉 실행되는 흐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멤버십이 있다는 어떤 예외적인 상황, 그때 이쪽으로 가서 수행하고 오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extend라고 합니다. 차이가 나죠, 그죠? 아까 포함 관계와 확정 관계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결제라는 유스 케이스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유스 케이스이지만 확정 관계는 뭐냐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예외적으로 이쪽의 멤버십 할인 쪽에 가서 수행하고 와야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확장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가 결국 같은 거지만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조금 이게 지금 이게 그 수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따로 떼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모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듈이 한 모듈 안에 있는 것보다는 따로 떨어졌을 때 훨씬 더 그 모듈 안에 있는 어떤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설명하고 여기서는 하여튼 멤버십에 가입되었다는 조건이 만족되면 이쪽에 가서 멤버십 할인을 계산하고 이쪽에 와서 결제하는 거죠.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우리 다이어그램 표현할 때 이 앞에 있는 상황은 포함 관계는 지금 화살표가 포함하고 있는 거에서 포함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복된 쪽으로 화살표가 나가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확정 관계는 기본적인 거로 예외적인 게 가리키고 있죠, 그죠? 네, 요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요게 지금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인클루드와 익스텐드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도 다르고 그 화살표의 그 레이블링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유스 케이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유스 케이스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굉장히 그 플로우 차트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를 액터로 파악하고 맨 처음에 로그인해야 되니까 로그인 유스케이스 쓰고 로그인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검색하는 게 있다 그러면 검색하는 걸 화살표로 표시하고 검색한 다음에는 이제 뭐 장바구니에 그 선택된 상품을 넣는 그런 장바구니 유스케이스가 또 그 다음에 화살표 표시되고 장바구니에서 그 다음에 결제한다면 결제로 표시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쓰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그 덩어리들이 결국은 그냥 잘라지기만 하고 유스 케이스로 정의만 되고 그걸 그 안에서의 어떤 순서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스 케이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요구 분석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요구를 다 찾아낸 다음에 요구를 정리하는 거를 우리가 요구 명세라고 하죠. 스펙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에 어떤 내용을 써라라는 게 이제 이 전기전자학회의 표준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시스템의 어떤 소개, 그 안에는 뭐 목적, 제품의 범위,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혹시 참고 문헌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개요.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두 번째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기술 사항들, 그죠? 제품의 개관, 기능, 중요한 게 기능이죠, 그죠? 아까 그다음에 사용자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제한 사항입니다. 제약 사항, 가정 및 의존성. 그 다음에 상세한 요구
사항들이 뒤에 뭐 기능 요구, 성능 요구, 논리, 데이터베이스 요구, 뭐 제약사항 이런 것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쓰여지는데 그 중에 기능 요구 같은 걸 쓸 때 아까 우리 그 테이블 형태로 기능을 쫙 리스트업하는 펑션 또는 피처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사용자 스토리로 정의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소개한 유스 케이스에 의해서 저걸 요구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구 분석이 끝나면 문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구 명세서 Software Requirement Spec입니다. 우리 이제 외국하고 일할 때는 SRS 뭐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소프트웨어의 요구를 잘 정리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정리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 검증하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든 문서가 또는 우리가 파악해낸 요구가 맞게 됐는지, 그게 사용자가 원하는 건지, 또 그 안에 표현된 것도 서로 모순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체크하는 사항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원하는 거는 뭐 10가지인데 그 10가지가 잘 포함이 안 돼 있고 뭐 한 8가지만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10가지인데 12가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명세가 문서에 대한 표준을 따르고 설계 단계의 기초로 적합한지 결국은 이 요구 분석 작업의 결과는 다음 단계인 설계 단계의 작업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죠. 그냥 그 요구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관계를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풋으로 적당한지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 안에서 기술된 내용이 서로 모순이 없고 일치하고 완벽한가, 또 그 요구사항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련자, 사용자들의 기대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 명세 내용을 검토할 때 조금 검토하는 그 기준들을 조금 분류해 보면 얼마큼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명세 작성했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잘 이해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혹시 중복된 게 없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그 내용의 딱 그것만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다음 그 안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사항으로 써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모호한 게 없는지, 잘 정의가 안 되고 나중에 그 요구가 잘 구현됐는지 판단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죠? 특히 이 모호성은 예를 들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모호하게 잘 정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한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이 개발된 다음에 그 요구하고 맞춰볼 텐데 그 요구대로 됐는지,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그 나중에 이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뒤에 가서 설계단이나 아니면 구현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 부분이 요구사항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쭉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일어나거나 또는 추가가 일어나는 경우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그 강의에서는 그 요구 분석에서 우리가 요구를 잘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그 뒤에 가면은 이제 UML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UML 모델링 중에 이 유스 케이스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요구 분석 여러 가지 정리하는 방법 중에 유스 케이스를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